할아버지, 잠시만 눈 감고 계세요. 유진은 손님의 머리를 다듬던 가위를 조용히 선반 위에 놓았습니다. 쾅! 문을 부수고 들어온 깡패 셋이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장 누구야? 당장 도장 찍어. 깡패가 유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유진은 그 손목을 번개처럼 움켜쥐었습니다.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그의 입에서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미용사로 살아가려 했지만 세상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대대 강중령. 국가의 배신과 조폭들의 도발 그리고 그녀의 잔혹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일 오후 3시 유진의 손길 미용실 안은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강유진이 단골 어르신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아주 흡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래야지. 아이고, 유진 씨 손은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 머리칼이 아주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아. 유진이 부드러운 눈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바로 그때 쾅! 미용실 문이 거친 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3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재개발 용지처럼 보이는 종이 뭉치를 바닥에 탁 내던지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어이, 여기 사장 누구야? 당장 안 나와. 어르신이 깜짝 놀라 의자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막내 스태프 민지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어르신 앞으로 급히 다가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우선 안쪽으로 피하세요. 민지가 어르신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리더가 민지를 살벌하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린애는 얌전히 빠져. 이거 재개발 동의서야. 알아들어? 당장 짐 싸서 꺼지라고. 2번째 깡패가 낄낄거리며 민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민지가 비틀거리며 진열대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드라이어, 고데기, 헤어 스프레이들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지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르신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험한 꼴이야. 유진이 흔들림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어르신을 안심시켰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잠시만 눈 감고 계세요. 유진이 손에 쥐고 있던 미용 가위를 조심스럽게 선반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깡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리더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네가 사장이야? 딱 보니까 그렇네. 빨리 도장 찍. 유진이 번개처럼 리더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뚝! 손목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리더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이 동시에 다른 손으로 리더의 목덜미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리더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2번째 깡패가 눈이 뒤집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유진이 몸을 낮게 숙여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선반 위에 뜨거운 고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직! 깡패의 팔 안쪽에 고데기가 닿자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으아악! 2번째 깡패가 팔을 부여잡고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3번째 깡패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지마. 진짜 죽여버린다. 깡패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유진이 발로 미용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굴러가며 깡패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으악!
깡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칼을 놓쳤습니다. 유진이 헤어드라이어 전선을 뽑아 깡패의 양손을 재빨리 묶었습니다. 깡패가 묶인 채 신음하며 몸부림쳤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단 1분 만에 3명의 깡패가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유진이 흩어진 물건들 사이에서 헤어 스프레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이때 가게 밖 검은색 세단에서 한 남자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우.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가 그제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남자가 태블릿을 꺼내 유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707 특임대대 강유진 중령이라는 글자와 함께 유진의 군복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남자가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솜씨 안 죽었네, 강중령. 그날 밤 11시 유진의 손길 미용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마감을 마친 유진이 바닥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한정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진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한정혁이 정장 재킷을 벗으며 들어섰습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안보정책실 소속 한정혁입니다. 한정혁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함은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군복 벗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그냥 평범한 미용사라고요. 아레스텍이라는 방산 회사를 아시나요? 한정혁이 태블릿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화면에 현대적인 건물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요. 유진이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한정혁이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국가 기밀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드론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 아닌가요? 유진이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며 말했습니다. 한정혁이 유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유진 중령님, 국가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중령 아닙니다. 제 이름은 강유진이에요. 그냥 미용사 강유진. 유진이 쏘아붙이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정혁이 아무 말 없이 태블릿 화면을 바꿨습니다. 화면에 50대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각진 턱,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익숙한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유진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박 중사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정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중사는 현재 아레스텍의 보안팀장입니다. 하지만 내부 스파이로 몰려 감금당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박 중사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유진이 격앙되어 소리쳤습니다. 한정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억울한 누명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강중령님, 당신뿐이에요. 유진이 화면 속 박 중사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한정혁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한정혁이 남긴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레스텍은 단순한 방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세대 AI 드론 기술의 핵심 업체였습니다. 오후에 한정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결정하셨나요? 한정혁이 물었습니다. 유진이 자료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아레스텍의 CTO 권도준의 비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정혁이 새로운 파일을 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 30대 후반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권도준이 기술 유출의 핵심 용의자입니다. 그를 감시하면서 증거를 찾아주세요. 제 임무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 중사님은요? 유진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듯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정혁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기회를 봐서 구출하시면 됩니다. 이건 김지수라는 새 신분증이에요. 이력서도 완벽하게 만들어뒀습니다. 유진이 신분증을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사진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한정혁이 손바닥만 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비상연락용 통신기예요.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유진이 통신기를 받으며 한정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정말 박 중사님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속셈은 없고요? 한정혁이 잠깐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 중사 구출이 최우선 임무입니다. 유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 분야 전문가는 강중령님이니까요. 한정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미용실을 둘러봤습니다. 민지가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잠깐 와봐. 유진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며 다가왔습니다. 네, 원장님. 내가 잠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며칠 못 올 것 같아. 가게 좀 맡아줄 수 있지? 네. 저 혼자요? 원장님 어디 가시는데요? 민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유진이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 이제 실력 많이 늘었잖아. 할 수 있어. 믿는다.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열심히 할게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유진은 유진의 손길 간판 불을 껐습니다. 가게 앞에서 한번 뒤돌아본 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RS 택 본사 로비에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검정태 안경을 쓰고 정갈한 정장 차림의 김지수였습니다. 그 여성은 유진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김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권도준 이사님 비서로 출근하는 김지수입니다. 권도준의 사무실 문이 열리며 키 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삐죽삐죽한 머리카락을 가진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권도준이 김지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새로 온 비서라고? 웬일로 인사팀에서 이런 멀쩡한 사람을 보냈지? 누가 보낸 거야? 인사팀에서 배치받았습니다. 김지수입니다.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권도준이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인사팀? 걔들이 또 쓸데없는 짓을 했군. 시간 낭비하게. 경력은? 어디서 굴러먹다 왔어? 대기업 비서실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유진이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권도준이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대기업? 거긴 뭐 복사나 하고 커피나 탔겠지. 어디 진짜 실력 좀 볼까? 테스트나 한번 해보자고. 이 USB에 지난 3년간 우리 연구 데이터가 들어있어. 권도준이 USB를 유진에게 툭 던졌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30분 줄게. 그 안에 2, 3년치 데이터를 싹 분류하고 그 안에 숨겨둔 가짜 더미 데이터 3개를 정확히 찾아내. 못하면 볼 것 없어. 짐 싸고 당장 나가. 네. 30분요? 2, 3년치 데이터를 말씀이십니까?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한 척 물었습니다. 권도준이 손목시계를 톡톡 치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왜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럼 지금 당장 나가. 난 능력 없는 사람이랑 1분 1초도 시간 낭비하기 싫거든. 유진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수천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권도준이 팔짱을 끼고 유진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이 파일들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군 시절 암호 해독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데이터의 생성 날짜와 파일 크기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어라, 이상하네요. 이 파일들은 생성 시간이 너무 규칙적인데요. 유진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권도준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25분 후 유진이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다 했습니다. 뭐, 벌써 다 했다고? 권도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DR 2021만 847, DR 2022만 1205, DR 2023만 329. 이 세 파일이 더미 데이터입니다. 권도준이 유진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 파일 생성 패턴이 다른 파일들과 확연히 다르고 내용도 의미 없는 숫자 나열이었습니다. 딱 봐도 위장용으로 급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권도준이 입술을 깨물며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군. 아니면 찍기 실력이 좋거나. 권도준이 애써 태어난 척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싸늘한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좋아, 합격.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지. 내 사무실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 청소든 뭐든 핑계 대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도준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누군가 찾아오면 무조건 돌려보내. 그게 회장이라도 상관없어. 알겠어? 권도준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유진이 비서실에 혼자 남아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뒤편 구석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유진이 자연스럽게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천장을 관찰했습니다. 환기구 덮개가 살짝 느슨해 보였습니다. 저기로 들어갈 수 있겠네. 유진이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밤 11시 RS 텍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유진이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서 권도준의 사무실 위로 이동했습니다. 권도준의 사무실 환기구를 통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컴퓨터 모니터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환기구에서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권도준의 컴퓨터 앞에 앉아 전원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복잡한 보안 프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지문 인식, 음성 인식, 심지어 안구 스캔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못 뚫겠네. 유진이 컴퓨터에서 손을 뗐습니다. 대신 사무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소파, 그리고 큰 책상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책상 밑을 살펴보니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군용 칼로 금고 잠금 장치를 조심스럽게 해체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안에서 은색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이건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중사의 군번줄이었습니다. 박성우 1985만 310이라는 각인이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박 중사님이 여기 갇혀 있었다는 거야? 유진이 군번줄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권도준이 커피잔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유진이 황급히 환기구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권도준이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김지수 씨? 권도준이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그게 이사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할. 유진이 애써 침착하며 말했습니다. 권도준이 커피잔을 책상에 탁 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온 건 알았는데 그게 당신이었군. 한정혁이 보냈나? 한정혁 실장님을 어떻게? 유진이 놀라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권도준이 소파에 깊숙이 앉으며 비웃었습니다. 박 중사, 그 양반 찾으러 왔나? 헛고생했네. 그분은 처음부터 내 편이었어. 당신이 잡아야 할 진짜 적은 따로 있다고. 권도준이 소파에서 일어나 유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유진이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박 중사님이 이사님 편이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전 속았다는 거예요? 권도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착잡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박 중사님은 이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 더러운 진실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백 실장 그 인간이 우리 피땀 어린 드론 기술을 돈 몇 푼에 해외 용병놈들한테 팔아넘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유진이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백 실장이요? 설마 부사장 말인가요? 권도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설명했습니다. 백 실장은 겉으로는 회사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충신인 척하지만 뒤로는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어요. 국가 기밀을 자기 쌈짓돈으로 바꾸고 있다고요. 유진이 주머니 속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이 군번줄은 대체 박 중사님이 남긴 유일한 구조 신호예요. 백 실장한테 잡혀가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 제 금고에 숨겨두신 거죠. 권도준이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한정혁은 뭐예요? 정부 사람이라면서요. 절 여기 보낸 게 정부가 아니라고요? 나도 100%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한정혁도 이 기술을 노리는 브로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쩌면 백 실장과 한패일지도 모르죠. 권도준이 심각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유진이 벽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대체 누굴 믿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 박 중사님부터 구해야죠. 그분만이 이 더러운 판의 진실을 전부 알고 있으니까. 권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사님 말 믿어보죠.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지만 전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유진이 한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네, 실장님. 권도준은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한정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 쥐새끼처럼 바싹 붙어서 지켜봐. 털끝만큼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끊고 권도준을 찾아갔습니다. 권도준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백 실장 비서인 김 과장이에요. 어떻게든 저 여자한테 접근해요. 그 사람 출입 카드만 있으면 우리가 서버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접근하죠? 권도준이 파일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은 아주 규칙적인 사람이에요. 매일 오후 3시 정각에 저 카페에서 커피를 사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오후 3시 사내 카페에서 유진이 40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실례합니다. 혹시 김 과장님이시죠? 김 과장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데?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권도준 이사님 비서로 새로 온 김지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려고요. 유진이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 그분이시구나. 말만 들었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커피 한 잔 같이 할까요? 두 사람이 카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자연스럽게 김 과장의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 과장님. 가방이 정말 예쁘네요. 이거 신상이죠? 어디서 사셨어요? 김 과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가방을 자랑했습니다. 어머, 알아보시네.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샀어요. 비싸긴 했지만 어쩜 딱 마음에 들어서 그만. 그 사이 유진이 재빨리 출입 카드를 빼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출입 카드를 복제기에 넣고 기다렸습니다. 복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진이 원본 카드를 다시 가져가 김 과장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 10시 유진이 복제한 카드로 서버실 문을 열었습니다. 컴퓨터들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도준이 준 해킹 프로그램을 USB에 꽂고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진행률이 표시되었습니다. 30%, 50%, 70%. 그때 유진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컴퓨터에 누군가 접속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뭐야, 누가 나보다 먼저 여기 들어왔었나? 유진이 접속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SILVIAAGENT라는 사용자명이 보였습니다. 유진이 미간을 좁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실비야? 이 사람이 한정혁이 심어둔 또 다른 요원인가? 아마도 한정혁이 심어둔 또 다른 스파이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권도준이 유진에게 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박 중사님 위치를 찾았어요. 13층 격리시설이에요. 거기에 감금되어 있어요.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13층이요? 이 건물에 13층이 있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데. 권도준이 건물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이에요. 백 실장, 그 인간이 자기 멋대로 쓰는 개인 감옥이죠. 유진이 도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요? 길이 있나요?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통째로 해킹하면 가능해요. 하지만 김지수 씨, 이건 정말 위험해요. 권도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해도 해봐야죠. 박 중사님을 저런 곳에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권도준이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한정혁, 백 실장, 그리고 그 정체 모를 실비아까지. 지금 당신을 노리는 적이 사방에 깔렸어요. 유진이 권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 할 일은 해야죠. 박 중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밤 11시 유진과 권도준이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권도준이 노트북을 꺼내 엘리베이터 제어판에 연결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이러다 누구 오겠어요? 유진이 사방을 경계하며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권도준이 식은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5분이면 돼요. 지금 13층 잠금을 풀고 있어요. 제발. 삐삐삐. 엘리베이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권도준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풀렸어요. 13층으로 갈 수 있어요. 어서 타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3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3층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진이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저 철문을 열 수 있어요? 저거 보통 문이 아닌 것 같은데. 권도준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유진이 기계를 철문 잠금 장치에 대며 대답했습니다. 제 전문이에요. 군에서 배운 거니까 그냥 믿어보세요. 지지직. 잠금 장치에서 전기 소리가 났습니다. 권도준이 복도 끝에서 망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지수 씨, 빨리 좀 해요. 곧 경비가 순찰 돌 시간이라고요. 찰칵. 철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구석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 중사님. 유진이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윈 얼굴과 수염이 자란 박 중사였습니다. 누구야? 박 중사가 초점 없는 흐릿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박 중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예요. 저 강유진. 중사님 구하러 왔어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박 중사의 눈에 잠깐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이구나. 안 돼. 여길 왜 와? 함정이야. 박 중사가 공포에 질려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벽에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웽웽웽. 큰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중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권도준이 문가로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젠장, 경비팀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빨리 거기서 나와야 해요. 유진이 박 중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유진이라니까요. 박 중사가 힘없이 유진에게 기댔습니다. 유진이 박 중사를 어깨에 메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쿵쿵쿵.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도준이 비상계단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쪽이에요. 비상계단으로 빨리. 유진이 박 중사를 업고 비상계단으로 달렸습니다. 권도준이 뒤따라왔습니다. 계단에서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앞선 남자가 총을 꺼내며 외쳤습니다. 거기서 꼼짝 마. 유진이 박 중사를 권도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꽉 잡고 계세요. 잠깐만 버텨요. 유진이 계단 난간을 잡고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이 총을 쏘려 하자 유진이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경비원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이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머리를 계단 난간에 부딪혀 기절시켰습니다. 두 번째 경비원이 달려들자 유진이 돌려차기로 그의 배를 찼습니다. 경비원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 솜씨 좋은데. 소문대로네. 뒤에서 비웃는 듯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돌아보니 금발 파마를 한 서양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실비아였습니다. 당신이 실비아군요. 유진이 땀을 닦으며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실비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반가워요. 김지수 씨? 아니. 강유진 중령. 내가 도와줄게. 실비아가 권도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자, 이리 내놔요. 그 USB. 여긴 위험하니까 내가 안전하게 가져갈게. 권도준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안 돼요. 이건 절대로 못 줘요. 실비아가 권도준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실비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실비아가 유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안 나? 방해하지 마. 팡! 갑자기 총소리가 났습니다. 권도준이 가슴을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권도준이 신음하며 바닥에 누웠습니다. 실비아가 재빨리 권도준의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실비아가 USB를 들고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유진이 권도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도준의 셔츠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사님, 권도준 씨,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저 여자 바보 같긴. 내 재킷, 안주머니, 그게 진짜 USB. 권도준이 숨을 몰아쉬며 힘들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권도준의 재킷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USB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네, 아까 놈들한테 줬던 건 가짜. 실비아, 그 여자를 속이려고. 권도준이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서 박 중사님부터 데리고 나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서. 권도준이 박 중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 중사가 벽에 기대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일어나요. 유진이 권도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 또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도준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틀렸어요. 놈들이 또 와요. 가요. 빨리 저기 창문으로 어서. 유진이 박 중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중사님, 정신 차리시고 제 등에 꽉 매달리세요. 유진이 박 중사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와이어를 꺼냈습니다. 창문을 발로 차서 깼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와이어를 창문 틀에 묶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중사가 유진의 등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아니에요, 중사님. 괜찮아요. 이제 곧 안전해질 거예요. 유진이 조용히 대답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진이 박 중사를 부축하며 아레스텍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구석에 검은색 오토바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중사가 희미하지만 미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정말 미안하다. 유진이 박 중사를 오토바이 뒤에 단단히 태우며 안심시키듯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중사님. 괜찮아요. 이제 정말 안전한 곳으로 가요. 꽉 잡으세요. 박 중사가 유진의 허리를 힘없이 붙잡았습니다. 부릉. 오토바이 엔진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유진이 엑셀을 밟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 실장의 검은색 세단 2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백 실장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들 안 잡고 뭐해? 당장 잡아. 절대 놓치면 안 돼. 유진이 오토바이를 좁은 골목으로 몰았습니다. 세단들이 골목을 막고 추격해 왔습니다. 유진이 인도로 오토바이를 올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행인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피했습니다. 어머나, 저것들 미쳤나 봐. 사람 치겠네. 위험해. 박 중사가 유진의 등에 기대며 괴로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내가 또 정신을 놨었구나. 끔찍해. 유진이 앞을 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중사님,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유진이 큰 도로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앞에서 회색 SUV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한정혁이 내려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정혁이 구세주처럼 소리쳤습니다. 유진 씨,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유진이 오토바이를 SUV 쪽으로 몰았습니다. 한정혁이 차문을 활짝 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물쩍거릴 시간 없어. 빨리 타. 내가 도와줄게요. 유진이 박중사를 차에 태우고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한정혁이 차를 급출발시켰습니다. 뒤에서 백 실장의 세단들이 따라왔습니다. 유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긴 시내 반대 방향인데요. 한정혁이 핸들을 꺾으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은신처가 있어요. 걱정 마요.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차는 항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유진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왜 항구로 가는 거죠? 은신처라면서요. 한정혁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쪽이 훨씬 안전해.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배로 탈출할 수 있단 말이야. 유진이 한정혁의 옆구리에서 총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당신도 똑같은 놈들이었군요. 날 배신하는 거였어. 한정혁이 무전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정혁이 본색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말했습니다. 눈치챘으면 됐어. 박중사는 버려두고 혼자 도망가. 그럼 당신 목숨은 살려줄게. 유진이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닥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한정혁이 차를 급정거시켰습니다. 앞에서 백 실장의 차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매복이었습니다. 유진이 차에서 뛰어내려 박중사를 끌어냈습니다. 주변에는 폐공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박중사를 부축하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중사님, 저쪽 공장으로 빨리요. 유진이 박중사를 부축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백 실장의 부하들이 따라왔습니다.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녹슨 기계들과 깨진 유리창들이 보였습니다. 백 실장이 부하들과 함께 들어오며 비웃었습니다. 쥐새끼들처럼 잘도 도망가네. 어디까지 도망갈 셈이야?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유진이 박중사를 기둥 뒤에 숨기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중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박중사가 갑자기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제야 다 기억났어. 내가 널 지켜야 하는데. 유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정신 차리셨어요? 정말이에요? 박중사가 힘겹게 일어서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저 악마 같은 백 실장 그놈이 나한테 몹쓸 짓을 했어. 날 세뇌시켰지만 이제 다 괜찮다. 괜찮아. 백 실장이 총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눈물 나는 재회 납셨네. 감동적이야. 하지만 어쩌나 여기서 다 끝이야. 백 실장이 총구를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박중사가 유진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 더러운 놈, 유진이한테서 손 떼. 유진이를 건드리지 마. 팡!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중사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유진이 박중사에게 달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중사님, 안 돼요, 중사님. 박중사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쿨럭, 꼭 살아라. 그리고 이놈들의 진실을 꼭 밝혀라. 박중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사님, 안 돼요. 눈 떠보세요, 중사님. 유진이 박중사를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진이 일어나 백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용병이 달려들자 유진이 파이프로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두 번째 용병이 총을 쏘려 하자 유진이 몸을 굴려 피했습니다. 유진이 용병의 다리를 파이프로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용병이 칼을 휘두르자 유진이 파이프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용병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유진이 백 실장에게 붙잡혔습니다. 백 실장이 유진의 머리에 총을 대며 악랄하게 소리쳤습니다. 발악해봤자 소용없어? 그만해. 이제 다 끝났다고. 유진이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백 실장이 유진의 주머니를 뒤져 USB를 찾아냈습니다. 백 실장이 USB를 들어 올리며 탐욕스럽게 웃었습니다. 하, 이게 바로 권도준 그놈이 목숨 걸고 숨긴 진짜 데이터로군. 아주 고맙다 강유진. 그리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기 수조에 꽁꽁 묶어. 전현도 바다에 쳐넣어서 고기밥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용병들이 유진을 큰 물탱크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진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고 물탱크 안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유진의 몸을 감쌌습니다. 백 실장이 물탱크 위에서 내려다보며 섬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잘 가라. 거기서 영원히. 그때 공장 문이 열리며 금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실비아였습니다. 실비아가 총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백 실장, 거기 꼼짝 마. 손들어. 백 실장이 돌아보며 당황했습니다. 실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대체 누구 편이야? 실비아가 어깨를 으쓱하며 외쳤습니다. 당연히 정의의 편이지. 이 나쁜 놈아. 실비아가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팡팡팡. 백 실장의 용병들이 응사했습니다. 공장 안이 총격전으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물탱크 안에서 유진이 숨을 참고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군 시절 배운 수중 호흡법을 사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몸을 비틀어 밧줄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빠질 정도로 비틀었습니다. 밧줄이 풀렸습니다. 유진이 물탱크를 발로 차서 깨뜨렸습니다. 콰르르릉. 물탱크가 부서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유진이 물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백 실장이 돌아보며 경악했습니다. 뭐야? 저게 어떻게? 유진이 바닥에서 일어나 실비아 쪽으로 달렸습니다. 실비아가 용병 하나를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떨어진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백 실장이 도망가려 하자 유진이 그의 다리를 쌌습니다. 팡! 백 실장이 다리를 잡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아, 내 다리. 유진이 백 실장에게서 USB를 되찾았습니다. 유진이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백 실장. 하지만 실비아가 유진을 막아섰습니다. 실비아가 총을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자, 강중령. 그 USB 1이 내놔. 내가 안전하게 보관할게. 유진이 총구를 내리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웃기지 마. 이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해.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비아가 혀를 찼습니다. 즉, 아쉽게 됐네. 다음에 또 보지. 실비아가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진도 박 중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원도 산속에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유진이 왼쪽 어깨를 움켜쥐고 눈 덮인 산길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피가 옷을 적셔 붉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고 말 거야.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속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끝장이야. 유진이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 중턱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두막이었습니다. 유진이 마지막 힘을 내어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씩 오두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오두막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야?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색 수염과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김노인이 피투성이인 유진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유진이 중얼거리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김노인이 재빨리 유진을 받아냈습니다. 이봐, 정신 좀 차려. 김노인이 유진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노인이 유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몸쓰는 폼이 군인인가? 자세가 보통이 아니네. 김노인이 유진을 안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 후 유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난로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어났구나. 유진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김노인이 말렸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마.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김노인이 뜨거운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이거 마셔. 몸부터 따뜻하게 해야지. 유진이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김노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산 아래가 좀 시끄러워. 이상한 놈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유진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놈들이요?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정장 입은 놈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사진 보여주며 물어봐. 여자 하나 못 봤냐고. 유진이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죠? 김노인이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거 드론이야. 요즘 저놈의 기계가 하루 종일 윙윙대고 날아다녀. 유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김노인이 유진을 말렸습니다. 아니, 어딜 가려고? 그 몸으로? 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더 있다간 할아버지까지 위험해져요. 제가 떠나야 해요. 김노인이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눈보라에 어딜 간다고. 이 산에서 나갈 수 있는 비밀길은 나만 알아. 하지만 김노인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그마치 30년 동안 산악 구조대를 했어. 이 산은 내 손바닥 아니라고. 유진이 김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김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 이미 돕고 있잖소.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다음 날 유진과 김노인이 오두막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유진이 나무 사이사이에 줄을 매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줄은 뭐야? 이렇게 팽팽하게 메어두면 놈들이 걸려 넘어지기라도 해?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발목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덩이는 낙엽으로 덮어서 위장 함정으로 만들 거예요. 김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군인이었구나. 솜씨가 아주 남달라. 유진이 마지막 덫을 설치하며 대답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예요. 이런 거는 기본이죠. 그때 하늘에서 드론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김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즉, 저 소리 좀 들어봐. 놈들이 기어코 여기까지 왔어. 유진이 김노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뒷산 비밀 통로로 피하세요. 김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어쩔 거야? 유진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산 아래 통신소로 가져가 주세요. 온 세상에 전송해야 해요. 김노인이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데 이렇게 목숨까지 거는 거야? 유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범죄 증거예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모든 게 끝나요. 김노인이 USB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꼭 전송할게. 드론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노인이 오두막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진이 혼자 남아 다가오는 적들을 기다렸습니다. 눈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오두막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용병이 오두막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문이 벌컥 열리며 3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선 용병이 총을 들고 투덜거렸습니다. 뭐야? 텅 비었잖아. 아무도 없네. 유진이 천장 들보 위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병이 방 안을 살피며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이 뜨거운 물이 든 주전자를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용병이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뜨거워. 살이 타는 것 같아. 유진이 들보에서 뛰어내려 3번째 용병의 등을 발로 찼습니다. 용병이 앞으로 넘어지며 김노인이 설치한 덫에 걸렸습니다. 철로 된 덫이 그의 발목을 물었습니다. 3번째 용병이 바닥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아, 내 발. 덫이야, 덫에 걸렸어. 첫 번째 용병이 총을 유진에게 겨눴습니다. 분노에 차 외쳤습니다. 이년이 감히 죽어라. 유진이 재빨리 난로 옆에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용병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으윽! 용병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이 달려가서 그의 턱을 발로 차 올렸습니다. 용병이 뒤로 넘어지며 기절했습니다. 유진이 난로에서 타고 있던 장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벽의 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밖에서 다른 용병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봐, 불이야. 연기 난다고. 유진이 오두막 뒤편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오두막이 활활 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백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서 타 죽었나?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빨리 확인해봐. 백 실장이 헬기에서 내려 불타는 오두막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백 실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이상하잖아. 그 노인은 어디 갔지? 백 실장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부하가 주변을 살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흔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백 실장이 부하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통신소다. 그 늙은이가 통신소로 갔을 거야. 당장 잡아. 헬기가 다시 이륙했습니다. 유진은 눈 덮인 절벽을 가로질러 통신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가파른 절벽이지만 지름길이었습니다. 유진이 이를 악물고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제발 할아버지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늦으면 안 돼. 상처 입은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통신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이 통신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헬기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팡! 김노인이 등을 맞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유진이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유진이 달려갔습니다. 김노인이 피를 흘리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김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힘들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왔구나. 자, 여기. 김노인이 힘들게 USB를 유진에게 던졌습니다. 유진이 USB를 받아냈습니다. 유진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요? 쿨럭, 어서 이걸 전송해.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야. 김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헬기에서 저격수가 또 총을 쏘려 했습니다. 유진이 눈덩이를 집어 저격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저격수가 균형을 잃고 헬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유진이 통신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컴퓨터와 통신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전선을 연결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천천히 켜졌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백 실장의 범죄 증거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전송 시작. 유진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행률이 10%, 20%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통신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백 실장이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백 실장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멈춰. 당장 그만해. 전송 중단하라고. 유진이 컴퓨터 앞을 막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쩔 건데요? 절대 안 해요. 백 실장이 총을 쏘려 했습니다. 유진이 의자를 집어 던져 그의 손을 쳤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백 실장이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진이 백 실장의 주먹을 맞고 무릎으로 그의 배를 찼습니다. 백 실장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유진이 분노에 차 외쳤습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를 잡으려고 버텼어. 707 특수부대의 실력을 똑똑히 보여주겠어. 유진이 외치며 백 실장의 목을 조였습니다. 백 실장이 유진의 상처 입은 어깨를 쳤습니다. 으윽! 유진이 아픔에 비틀거렸습니다. 백 실장이 허리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백 실장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백 실장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바로 그때 컴퓨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삐삐삐. 모든 모니터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백 실장이 깜짝 놀라 컴퓨터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그 틈을 타서 백 실장의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백 실장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통신 장비의 안테나 케이블을 뽑아서 백 실장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유진이 백 실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백 실장.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의 더러운 범죄를 알게 될 거예요. 백 실장이 묶인 채 발악하며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멍청한 년. 이게 끝이 아니야. 내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어. 유진이 통신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노인의 시신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 슬픔을 삼키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임무 완료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유진이 작게 인사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전 세계 뉴스 채널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아주 심각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방산업체
아레스텍의 불법 무기 거래 사건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최고 임원들의 추악한 범죄 증거가 국제사법기관에 모두 전송되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레스텍의 실세, 백 실장으로 불리는 부사장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국가 기밀 기술을 해외 용병 집단에 팔아넘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병력이 백 실장의 부하들을 하나씩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 떨어졌어.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체포해. 경찰서장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용병들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유진이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어깨 상처가 아팠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정혁이 차에 기대 서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한정혁에게 다가가며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날 기다린 겁니까? 오래 기다렸어요? 한정혁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뉴스 속보를 봤어요. 당신, 내 비리까지 전부 터뜨렸더군요. 유진이 한정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정혁이 재킷 안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총구를 유진에게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로 당신을 당장 쏴 죽일 수도 있었어요. 유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설이죠? 어서 쏘시죠. 왜 안 해요? 한정혁이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경찰차들이 산 입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네요. 한정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서장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있는 한정혁 씨, 다 들린다. 당장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세요. 한정혁이 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웅이 될 수도 아니면 희대의 반역자가 될 수도 있었어. 그런데 결국 당신은 그냥 미용사로군. 한정혁이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 자신의 손목에 찼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와 한정혁을 체포했습니다.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강유진 씨 맞으시죠? 대검 특수부 김철수 검사입니다. 김 검사가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물을 넘겨주시겠습니까? 김 검사가 물었습니다. 유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권도준 씨가 그분이 목숨을 걸고 모은 소중한 자료입니다. 유진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김 검사가 USB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 정말 무겁게 받겠습니다. 반드시 잘 처리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진이 슬픔을 누르며 산 위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저 위에 김 노인께 마지막으로 경례를 붙이고 싶습니다. 김 검사가 동행하겠다며 유진을 따라갔습니다. 김 노인의 시신이 있는 곳에서 유진이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유진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김 노인님, 저 강유진 임무 완수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진이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김 검사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아레스텍은 회사 문을 닫았고 건물은 텅 비었습니다. 백 실장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진은 검찰청에서 증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 검사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강유진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셨어요. 자유의 몸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유진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박 중사의 장례식이 국립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유진이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중사님, 이제 다리 뻗고 편히 쉬세요. 그 악한 놈들 전부 다 값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김노인의 장례식은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김노인을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유진이 김노인의 사진 앞에서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은 권도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권도준 씨, 당신의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이렇게 진실이 밝혀졌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빈 USB를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권도준 씨가 그렇게 지키려던 이 나라가 이제 조금은 더 안전해졌습니다. 유진이 묘소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유진이 유진의 손길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 불이 켜져 있고 민지가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어머머, 원장님, 진짜 원장님 맞으세요? 돌아오셨어요. 그래, 민지야. 나 이제 정말 돌아왔어. 그동안 가게 지키느라 고생 많았지? 유진이 민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유진을 보고 아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나, 유진 씨. 아이고, 세상에. 뉴스에서 다 봤어요.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 정말 대단하세요.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뭐려. 별 말씀을요. 이제 그냥 미용사 강유진이에요. 머리 예쁘게 자르러 자주 오세요. 유진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평범한 미용사로 돌아온 강유진이었습니다. 1년 후 봄날 오후 3시 유진의 손길 미용실은 단골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할머니 2분이 파마를 하고 계시고 아저씨 1분이 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파마를 하고 계신 할머니가 유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유진 씨. 여기는 뭐 올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 돈을 아주 갈퀴로 긁어 모으겠어. 유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다 동네 분들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먹고 사는 거죠. 한쪽에서는 민지가 능숙하게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의 어설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유진이 민지를 보며 뿌듯한 듯 말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민지. 이제 손이 아주 야무딱딱해졌네. 실력이 정말 늘었어. 민지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원장님. 다 원장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미용실 한쪽 선반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하나와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김노인이 쓰던 라디오와 박 중사의 군번줄이었습니다. 유진이 가끔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아레스텍 사건 관련자들이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백 실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진이 뉴스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무기 밀매 조직도 일망타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실비아로 알려진 국제수사관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정보 브로커 한정혁은 수사에 협조한 공로로 감형되어 현재 정부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혀를 차며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쯧쯧.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들이 많아서야 어디 살겠어. 무기징역도 싸지 싸.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다 잡혔다니 이제라도 다행이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딸랑.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유진에게 참교육을 당했던 조폭 리더였습니다. 손님들이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유진이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조폭 리더가 유진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가 쩌렁쩌렁하지만 불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유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재개발 사기죄로 2년 징역 살고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그때 부숴먹은 진열대 수리비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유진이 봉투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돈은 됐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보아하니 머리 자를 때가 훨씬 지났네요. 조폭 리더가 당황했습니다. 네? 머리를요? 유진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사람답게 깔끔하게 잘라드릴게요. 아, 네. 그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가위를 들고 그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정말 많이 길었네요. 새 출발하시려면 깔끔하게 정리부터 해야죠. 그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30분 후 머리를 깔끔하게 자른 그가 일어났습니다. 저 머리값이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가 20,000원을 내며 말했습니다.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 저 사장님, 다음에 또 머리 자르러 와도 되겠습니까?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손님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가 깊게 인사하고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깡패 같던 사람을 유진 씨는 마음씨가 부처님이네, 부처님이야. 유진이 가위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민지가 청소를 하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오늘 데이트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유진이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어이구, 그래. 얼른 가봐. 늦겠다. 오늘 수고했어. 혼자 남은 유진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공사 소음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미용실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유진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범한 미용사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707 특임대대 중령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손에 쥔 가위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가위는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라디오에서 김노인이 좋아했던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이 박 중사의 군번줄을 살짝 만지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두 분 다 잘 지내고 계시죠? 그때 미용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이 머뭇거리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지금 혹시 파마할 수 있을까요? 늦었나? 유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서 오세요. 유진의 손길입니다. 유진의 미소는 온화했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했습니다. 거친 세상을 헤쳐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유진이 가위를 들며 물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손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